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민원관리의 마지막 끝판왕 3편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면서도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직접 마주칠 수 있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민원관리하기 3편에 등장하는 민원 응대하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모듈은 34페이지부터 46페이지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시 학습 목표를 알아보면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민원 발생 및 민원 처리 절차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민원 무조건 친절하게만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물론 친절함을 반드시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각 상황에 맞는 매뉴얼에 따라서 응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도 알아볼 것이고요, 절차도 알아볼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자금융 사기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하도 전자적으로 사기치는 많은 유형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피싱, 파밍, 스미싱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건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 업무 처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인식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고객에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뒷받침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문제 행동, 민원 고객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단순히 고객분들이 정말 괜찮으시고 정말 멋지신 분들 많이 있는데요. 반대로 정말 폭언도 쓰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때로는 협박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부당한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고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객들의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그 각 유형에 응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민원 발생 시 민원별 처리 절차에 따라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다입니다. 이 4번의 학습 목표가 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이 아무리 말로 떠들고 설명을 한다 해도 직접 여러분들한테는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현직에 계신 은행원분을 모시고요, 각 상황에 대해서 나름 설정을 한 다음에 실제 시연하는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걸 본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고객을 각 민원 발생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응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학습 모듈을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자, 지금부터 민원 발생 및 민원 처리 절차에 대한 학습 모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말로 집중해서 업무 처리해야 할 부분이 민원 처리라고 볼 수 있어요. 민원이 무엇인지 그 민원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응대해야겠죠. 근데 그 잘 응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응대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고객에게 맞춰서 응대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은행에 갖추어진 어떤 응대 매뉴얼에 따르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자금융 사기가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죠. 그래서 전자금융 사기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민원 고객의 유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쭉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응대 요령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습 모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학습 모듈 상에 제시된 내용도 있지만요, 선생님이 이 내용을 토대로 시연 동영상을 3개를 한번 찍어봤어요. 실제 은행원분이 등장을 하고요, 각 상황을 연출한 다음에 어떻게 민원 고객을 응대하는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입니다. 자, 민원이 어떤 뜻인지 한번 볼게요. 자, 민원이란 고객이 원하는 바가 요청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이 금융회사에 그러한 사항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고객이 은행에게 어떠한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고객이 기분 나빠서일 수도 있지만 정당한 민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비자 입장, 고객 입장에서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소비자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1번 직접 금융회사에 그러한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번 은행에 직접 요구를 하지 않고요.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원 그리고 각 금융협회에 민원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직접 고객이 민원을 요청을 해서 고객이 직접적으로 응대하는 것들이 더 민원 처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민원 발생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을 한번 알아볼게요. 학습 모듈 상에는 크게 1번부터 해서 11번까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나와 있는 하나의 제시된 사항일 뿐이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을 차근차근 볼게요. 자, 전국 은행연합회와 기업 소비자 전문가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5년에 발행한 소비자와 직원의 상생을 위한 문제행동 소비자 응대 가이드라는 책자가 있어요. 이 책자에 의하면 은행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 11가지라고 합니다. 자, 1번 은행 내부의 제도 및 정책의 불합리성 그리고 사후 일방적인 변경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2번 전산 시스템 및 업무 프로세스의 결함이나 오류로 인해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3번 은행 상품 자체의 차자 또는 거래 조건의 사후 일방적 변경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차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차자라는 내용을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다른 것을 제외한 사물의 본래의 몸체 또는 그 본래의 바탕을 얘기합니다. 그 원 자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은행 상품 그 자체의 차자. 은행 상품 그 자체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 조건의 사후 일방적 변경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은행 직원의 업무 처리 누락, 오류, 지연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4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민원 발생 유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느끼고 쉽게 민원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상품 정보의 잘못된 안내, 표기 누락, 불충분한 설명을 하면 민원 발생이 되고 있고요. 약정서, 신청 서류 등의 작성 오류, 누락 또는 미교부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도하고 무분별한 마케팅 활동, 신용정보 조회, 등록, 삭제 누락 등의 관리 미흡, 제3자 상담 등 고객정보 관리 문제, 그리고 권위적, 사무적 무사안이란 관행적 업무 처리, 마지막 책임 전가 또는 책임 회피적 업무 태도 및 업무 거부, 기피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그럽니다. 자,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럼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래서 민원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른바 민원 처리 프로세스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자, 전국 은행연합회와 기업 소비자 전문가 협회가 역시나 2015년에 발행한 소비자와 직원의 상생을 위한 문제행동 소비자 응대 가이드를 보면요. 크게 5단계로 이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깊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과 같이 민원 발생 시 처리 절차를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고객의 민원 내용을 충분히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를 경청을 통해서 확인해야겠죠. 자, 두 번째, 민원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부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을 확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모색을 해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 해결책은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일반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설득을 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은행의 잘못이나 과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를 인정하고 사과를 한 후에 해결책을 강구해야겠죠. 이렇게 각 상황에 따라서 모색할 수 있는 해결책은 다양하게 있겠죠. 네 번째 단계는 해결책을 고객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제시를 할 때도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이죠. 은행의 잘못이나 과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를 인정하고 사과를 한 후에 향후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해결책 제시 후에 처리 결과에 대해서 고객이 만족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추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즉,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고객의 의견을 들어서 신뢰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원의 개념, 그리고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전자금융 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뭐 설명 안 해도 굳이 알잖아요. 뭐 전화를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낚는 거죠. 범죄로. 자,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금융 사기라는 것은요,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전제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부터 해서요, 파밍, 스미싱,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유형의 전자금융 사기가 존재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는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생소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피싱, 파밍, 스미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싱이에요. 여러분, 피싱하니까 물고기를 우리 낚시한다 그러죠. 낚는다 그러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전자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거짓말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낚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피싱은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기망하는 사기 행위로, 비대면 행위로 이루어지는 사기를 피싱이라고 합니다. 이 기망이라는 단어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요. 기망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거짓말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기망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로 이어지게 하는 행위를 피싱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파밍입니다. 파밍은 해커가 고객의 PC에 일단 악성 코드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 정보를 탈취해 갑니다.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기 수법이에요. 그럼 악성 코드가 어떻게 설치가 되냐 그러면 개인의 PC에 악성 코드를 심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뭐 이메일을 잘못 열어서 심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광고를 잘못 클릭했을 때에도 악성 코드는 심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면 정상적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다 하더라도 범죄인들이 계획한 가짜 사이트로 넘어가서 금융정보를 탈취당하여 범행 계좌로 돈을 인체하도록 하는 범죄 수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스미싱입니다. 스미싱은 뭐의 합성어냐면요. 문자와 앞에서 공부했던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문자를 다른 말로 우리 SMS라 하거든요. 그래서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 SMS와 피싱의 합성어다. 그래서 이 SMS를 이용하여 개인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를 우리는 스미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1페이지로 이동해서 간단하게 전자금융 사기 관련 해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번에 보면 전자금융 사기 민원 고객 문제 해결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일단은 피해자, 고객분들이 제시하는 피해 구제 신청을 잘 접수해야겠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전자금융 사기의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 경찰이나 각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서 피해를 접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피해 구제 접수를 할 때는요, 이렇게 관련된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같이 금융기관에서는 확인을 해서 접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번 피해 구제 신청 접수 즉시 지급정지 요청서를 발송을 해서요, 더 이상 사기 계좌에서 돈이 나가지 않도록 지급정지를 의뢰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3번 사기 계좌의 지급 정지, 입금 제한, 전자금융 거래 제한 등에 대해서 전산 조작을 실시를 해야겠죠. 그리고 4번 금융감독원에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요. 금융감독원의 피해 환급금 결정 사항에 의거해서 피해자 앞으로 환급금이 지급됨을 피해자에게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포 통장 개설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거래 제한, 법적 제재 등을 고객분들에게 안내를 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자금융 사기에 관련된 민원 고객 문제 해결 방법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시간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문제 행동 민원 고객의 유형별 응대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고객의 유형을 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각 유형마다 어떻게 응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자금융 사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번 시간 하이라이트는 가장 중요한 문제 행동 민원 고객의 유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문제 행동 민원 고객의 유형은요, 폭력, 폭언, 업무방해, 억지 주장, 협박 및 위협, 무리한 업무 요구, 과대보상 요구가 같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유형을 나열되어 있거든요. 크게 보니까 이렇게 6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자, 첫 번째 1번. 민원 고객이 폭력과 폭언을 쓰는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적으로 희롱을 하거나 욕설, 폭언을 하는 등 모욕을 주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업무 방해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동일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합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 외에 민원을 해달라고 떼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업무 방해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억지 주장이라는 유형도 있어요. 사소한 꼬투리를 잡는 행위, 규정의 처리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이 억지 주장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원에게 협박 및 위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을 협박하는 행위, 정보기관 등의 민원을 제기를 운운하면서 협박하는 행위, 그리고 언론, 인터넷 등에 게재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협박하는 행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공개 사과를 해라, 무조건 상급자와 면담하겠다, 상급자 나와라, 은행장 누구냐, 이렇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겠죠. 그리고 과대 보상을 요구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은행이 문제가 실수가 있으니까 과대보상을 해달라. 근데 은행에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대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크게 6가지 민원 고객의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각 유형마다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응대 요령이 나와 있거든요. 43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43페이지를 보면 문제행동 민원 고객의 응대 요령이 나와 있고요. 첫 번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어떻게 응대하는지 한번 봅시다. 사전에 일단 사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의에. 그리고 직접적인 폭력이 행사가 되는 경우에는요,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영업점 내에서 퇴거 조치를 하고요,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 피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죠. 자, 두 번째, 욕설, 폭언 등의 모욕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일단 정중한 어조로 중지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중지를 요청해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전화 응대 중에는 욕설, 폭언 시에 녹음이 될 수 있음을 안내를 하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상담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도 공지를 하고요. 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야 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소란을 피울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 같은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요. 직원의 계속된 말로 하는 행위, 구두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최종적으로 영업점 내에서 퇴거 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대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요, 일단 정중한 어조로 그만하시라고 중지 요청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 규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되고요. 손해액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소송, 분쟁 조정 절차를 안내해주고, 계속해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상담을 종료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원 고객 응대 요령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뒷장을 보시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크게 3가지 경우에 민원 응대하는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일단은 영업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선 어떻게 응대를 하는지에 대한 예시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은행의 상황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이 소리를 지르고 있죠.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근데 당황하고 있네요, 은행원이. 근데 이때 매뉴얼에 따라서 정중하게 이렇게 응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지만 고객은 더 흥분하겠죠. 이럴 때 역시나 같이 흥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뉴얼에 따라서 응대를 하고 멘트를 드립니다. 더 흥분하는 고객이 나왔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경찰이 등장해서 이제 해결이 되네요. 그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연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고객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유, 저기 나 시간 없는데 나 통장에서 빨리 1,000만 원 좀 인출해줘. 고객님, 우선 신분증과 통장을 제시해 주시겠어요? 야, 뭐 신분증 통장이야. 나 누군지 몰라. 나 맨날 오는 사람이잖아. 야, 지점장 어딨어? 지점장 좀 나오라고 그래. 고객님, 영업점에서 소란을 피우시면 다른 고객과 업무에 방해가 됩니다. 조용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너 지점장 어딨어? 지점장 나오라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고객님, 이러한 말씀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위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관련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 뭐 법으로 처리한다고? 어디서 법 타령이야? 내가 법 쪽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고객님께서 계속적으로 저희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잘 봤나요? 등장하는 은행원분은 실제 은행원이시고요. 지금도 근무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접 출연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전화로 욕설을 하고 성적으로 모욕을 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응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화로 응대하는 상황이 주어지고요. 고객이 업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자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성적인 비하 발언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 은행원은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녹음이 될 수도 있고 적절치 않은 용어이니 그만하시라고 중지 요청을 하고 있죠. 역시 매뉴얼에 따르는 아주 적절한 조치입니다. 자, 역시나 고객은 여기에 수긍하지 않고 좀 더 심한 욕설과 성적 모욕을 가합니다. 이때 은행원은 절대 흥분하지 않고 이 상황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죠. 자, 그리고 5번을 보시면 역시나 고객은 또 계속해서 욕설과 성적 모욕을 이어가는데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은행원은 다른 담당자분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담을 종료하고 응대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실제 시연 동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충북은행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야? 여자 은행원이네? 남자 은행원 없어? 아니, 여자면 집에서 애나 보지? 무슨 일을 한다고? 고객님, 지금 대화 내용이 녹음되고 있으니 성적 비하 발언이나 적절치 못한 언어 사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니, 뭐야, 이거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말대꾸를 하고 있네? 아니, 지금 내가 상해롱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고객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어일으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 이거 어이가 없네. 아니, 남자친구가 없어서 그렇게 사람이 날카로운 거야? 고객님께서 계속 저희 제안을 수용하시지 않으셨으므로 부득이 다른 담당자분과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과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어떻게 응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자 고객이 이제 전화를 했네요. 근데 ATM기에서 너무 어두워서 넘어졌다. 그래서 치료비를 달라라고 과대 보상을 이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은행원은 고객님에게 규정상 처리가 어렵다는 부분을 일단 안내해 드립니다. 근데 점점 더 많은 과대 보상을 요구하고요. 그럴 때 규정 얘기를 하면서 은행원은 차분하게 대처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법한 절차 그리고 근거 자료 얘기를 하면서 고객에게 적절한 응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이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시연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여러분도 한번 실습해 보기를 권장하겠습니다. 36번 고객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은행 ATM 기기에서 돈을 인출하다가 기계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어요. 또 많이 다쳤고요. 저 치료비 좀 받으러 왔거든요. 고객님, 우선 많이 안 다치셨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현재 고객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사항은 저희 업무 규정상 처리가 어렵습니다. 네? 저 그냥 그 치료비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고객님, 원하시는 업무를 처리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희는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규정대로 처리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ATM 기기 발이 걸려서 저 다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고객님, 금전적인 보상을 주장하시는 손해의 근거 자료를 주신다면 저희 은행 규정과 법규에 따라서 고객님의 손해를 검토하여 적정하게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민원에 관한 학습 모드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공부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민원 관리하기 3편 학습 모드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내기 역시나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학습 모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 PPT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짚어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민원 처리 절차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민원이 뭔지부터 우리는 공부했죠.
민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이 원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우리는 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 절차는 크게 5단계로 우리는 구분을 했고요. 첫 번째, 민원 내용을 충분히 경청합니다. 그리고 민원의 원인 분석을 해야겠죠. 이 민원이 왜 발생했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결책을 강구하고요.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 드립니다. 고객분에게. 그리고 고객분이 충분히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를 느꼈는지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우리는 사후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5단계를 거쳐서 민원 처리를 한다면 충분히 고객분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전자금융 사기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었죠. 첫 번째, 피싱을 배웠습니다. 자, 피싱이란 전기통신장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기망하는 사기 행위였죠. 그리고 파밍이란 해커가 고객 정보를 탈취한 후에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기 수법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미싱이란 휴대전화에서 우리 문자 SMS라고 하죠. SNS가 아니고요. SMS라고 그러죠. SMS와 피싱의 합성으로서 문자를 이용하여 개인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것을 우리는 스미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유형을 충분히 우리는 숙지하고 아는 상태에서 전자적인 어떤 업무 처리도 수행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행동 민원 고객의 유형을 알아봤는데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황이죠. 폭력이나 폭언을 쓰는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를 방해하는 고의적으로, 그리고 협박이나 위협을 하는 고객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대 보상, 어떻게 보면 적법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맞는 거죠. 하지만 과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반드시 잘 그 민원을 응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억지 주장, 마지막으로 무리한 업무 요구를 하는 그런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 유형에 맞춰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절차, 매뉴얼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과 같이 공부한 마지막 민원 관리하기 3편의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됐지만 다음 기회에는 좀 더 면대면으로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선생님은 작은 바람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